안녕하세요. 감사하게도 천사 같은 아이들의 엄마로 살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내 자식으로 태어났을까 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물론 부모 마음을 몰라주고 속을 썩일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냥 예쁘고 귀한 존재가 또 자식인 것 같습니다. 저에겐 이런 보물 같은 아이들이 무려 넷이나 있답니다. 특히 저희 애들은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저의 보물, 저의 천사들을 소개할게요. 우선 저와 함께 이 천사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남편은 참 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 남편 얘기라 조금 쑥스럽지만 저는 남편이 법이 없이도 살 양반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따뜻하고 정직하게 한평생을 살아왔네요. 당신 저기 뒷집 할머니 소식 들었어? 하나 있던 아들이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들여다보는 사람도 없이 혼자 지내고 계시대. 에휴, 요즘 날도 추운데 혼자 계시다가 혹시 무슨 일 날까 걱정이야. 내가 가끔이라도 들여다봐야 되겠어. 사실 아무리 동네뿐이라도 사정이 딱하네 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남편은 꼭 뭐라도 하나 챙겨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비록 저희 집 형편이 아주 부유하거나 여유가 넘치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인정 많은 남편과 살면서 작게나마 남을 도우며 살았네요. 저희 아들들도 그런 남편을 잘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어버이날마다 써오는 카드엔 꼭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아빠랑 주말에 나가서 동네 청소하는 게 좋아요. 다들 저보고 착하다고 칭찬해줬어요. 그래도 가끔은 주말에 축구하러도 가요. 착한 아빠가 멋져요. 사랑해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아이들을 나쁘지 않게 키웠는지 애들이 학교에 들어가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종종 모범상도 받아오더라고요. 애들이 엄마인 제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학원도 잘 가고 자기들끼리 독서실도 가고 하길래 저도 애들이 좀 큰 다음에 부업 삼아 작은 식당을 하나 열었습니다. 동네 어귀의 작은 삼겹살집이었는데 테이블은 몇 테이블 없어도 손님들께 따뜻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정성을 다했답니다. 저녁이면 퇴근한 남편이 가게로 들러 설거지도 도와주고 아들들이 서빙을 도와주기도 했고요. 특히 고기 좋아하는 우리 첫째 녀석은 알바비 대신 고기만 실컷 구워줘도 좋다고 웃곤 했죠. 고기는 집에 가서도 실컷 구워줄 테니까 엄마 걱정 말고 너희들 할 일에 엄마 너희들이 엄마 걱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아니야 엄마 나는 고기 실컷 먹고 싶어서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당 준다고 생각하고 편하게 부리세요 사장님. 대신 고기는 배 터지게 먹고 갈 겁니다. 속 깊은 저희 아들은 제가 미안해하는 걸 알고 오히려 그렇게 너스레를 떨곤 했습니다. 이렇게 온 식구들이 저를 도와주고 응원해주니 식당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즐겁기만 하더라고요. 물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손님들도 계셨지만요. 여기요 사장님, 이거 고기 정량 나온 거 맞아요? 제가 저울로 재보니까 100g이나 모자라는데요. 저 기분 나빠서 음식값 계산 못 하겠어요. 다른 음식들도 사기쳤을 줄 누가 알아요? 어느 날은 저울까지 들고 와서 제가 음식량으로 사기를 쳤다는 손님도 계셨습니다. 맹세코 저는 더 드리면 더 드렸지 절대로 적게 드린 적은 없었어요. 손님, 그럴 리가 없어요. 저도 하나하나 무게를 다 재서 서빙하는데 그 저울 한번 제가 봐도 될까요? 뭐, 지금 절 사기꾼으로 보시는 거예요? 음식으로 사기치는 거로도 모자라 손님까지 의심하네 이 식당. 저 그냥 갈 테니까 다신 그렇게 장사하지 마세요. 손님은 제가 저울을 보여달라고 하자 갑자기 당황하며 도망치려 하더군요. 저는 뭔가 수상한 느낌이 들어서 가려던 그 손님을 붙잡고 기어코 저울을 빼앗았죠. 그리고 제가 정확히 1인분을 담아뒀던 고기를 올리자 딱 손님이 말한 대로 100g이 덜 나가더라고요. 아마 이런 식으로
순진한 가게 사장님들을 등쳐먹고 다니는 상습범이었겠죠. 손님, 이거 똑똑히 보세요. 저희 집 저울하고 비교했을 때 딱 100g 부족하잖아요. 못 믿겠으면 경찰서 가서 다시 재자고요. 요즘 가뜩이나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가게 영업 방해하고 사람 속이려고 드시면 안 되죠.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 손님은 횡설수설하다가 결국 10,000원짜리 몇 장을 던지고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제가 아무리 남을 도우며 산다고 해도 할 말은 꼭 하는 성격이었거든요. 이것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거나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는 손님들도 종종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아주 특이하고 특별한 손님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20년도 더 지난 그날 밤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해요. 그날도 전 남편과 가게 청소를 하며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밤 10시에 가까운 시간이라 거리 인적도 한산해졌을 무렵이었어요. 한창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게 문이 빼꼼 열리더니 어린아이들 둘이 쭈뼛거리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 너희 고기 먹으러 온 거니? 근데 이를 어쩌지? 가게 영업이 다 끝났는데 고기는 안 될 것 같고 국수라도 먹고 갈래? 저는 그 아이들 모습이 꾀지지하고 짠해 보여서 왠지 그냥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들은 정말 뜻밖의 대답을 했습니다. 저, 저희가 지금 가진 돈이 없는데 혹시 남은 음식을 조금 얻어갈 수 있을까요? 먹다 남기신 것도 괜찮아요. 동생이 너무 배고파해서요. 놀랍게도 두 아이 중 오빠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배가 너무 고프다며 남은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때가 쌍팔년도도 아니고 배가 고파서 음식을 구걸하러 다니는 아이들은 아주 어렸을 때 말곤 처음이었죠. 아휴, 세상에나. 너희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일단 여기로 앉아. 그래도 남은 잔반을 줄 수는 없지. 아줌마가 얼른 뭐라도 내올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렴. 저는 아이들을 테이블에 앉히고 급하게 주방으로 들어가 찌개에 불을 올렸습니다. 냉장고에 조금 남아있던 고기도 굽고 밥도 새로 퍼서 급하게 한 상을 차렸어요. 그 사이 남편은 아이들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죠. 왜 이 시간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거리를 헤매니? 너희 둘은 남매 사이야? 늦은 밤까지 밥 한 끼도 못 먹은 거야? 저, 그게, 얘는 제 여동생이고요. 사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여기 근처 식당들에 들어가서 부탁드렸는데 다 화만 내셨어요. 우리 오빠를 때리려고 했던 아저씨도 있었어요. 그때 너무 무서워서 막 도망쳤어요. 우리 나쁜 애들 아닌데. 그때 남매 중 큰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쯤 돼 보였는데 잘 못 먹고 다녔는지 또래보다 몸집이 훨씬 작았습니다. 여자아이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들들은 그 나이 때 이미 제 등치를 따라잡은 터라 그 아이들이 유난히 앙상해 보였어요. 저는 서둘러서 밥을 차려 그 어린 남매들에게 먹였어요. 우리도 가게를 마감하려던 참이라 별 게 없지만 어서 먹으렴. 이 시간까지 아무것도 못 먹었다니. 아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부족하면 더 줄 테니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 아이들은 한참을 제 눈치를 보더니 조금 망설이다 이내 허겁지겁 음식을 집어먹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모습이 너무 짠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서 한참을 아이들 밥 먹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휴, 물도 좀 마셔가면서 먹어. 그러다 너희 체할라. 국물도 좀 마시고. 아줌마가 걱정돼서 그러는데 혹시 부모님은 어디 계시는지 물어도 될까? 저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레 부모님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은 정신없이 먹던 수저를 딱 내려놓았어요. 저는 당황해서 다시 아이들을 달래고 다음부터 부모에 관해 묻지 않았죠. 그렇게 그 어린 남매와 저희 부부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남매는 종종 늦은 밤에 쭈뼛거리며 가게로 찾아왔어요. 가게에 손님이 많은 날이면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한참을 가게 밖에 앉아 있더라고요. 가끔 비가 오는 날이면 비까지 맞으며 가게 밖에 있기도 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일하다 남매가 서 있는 걸 보면 깜짝 놀라서 부랴부랴 우산을 들고 뛰쳐나오곤 했죠. 너희들 왔으면 들어오지 않고 왜 그러고 있어? 춥지 않아? 얼른 가게로 들어와. 아니에요. 가게 손님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 보면 싫어하실 거예요. 저희 손님 가실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죄송합니다. 저는 잔뜩 주눅이 든 남매를 보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직 철없이 뛰어놀아야 할 나이에 끼니를 해결하러 식당을 전전하고 그것도 모자라 눈치까지 보며 서 있는 그 모습이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지요. 저는 곧장 들어가 아이들이 먹을 만한 반찬과 음식을 포장해서 아이들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집에 가져가서 먹어. 너희들 잘 먹던 반찬으로 담았어. 앞으로도 배고프면 이렇게 밖에서 기다리지 말고 언제든지 아줌마한테 말해도 돼. 알겠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꼭 갚을게요. 정말 감사해요. 수연아, 너도 감사하다고 인사드려야지.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아줌마가 해준 음식 다 엄청 맛있어요. 남자아인 지 동생까지 인사시키더니 제가 손에 들려준 반찬 가방을 들고 다시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도 남매가 올 때마다 제 아이들 먹이듯이 정성껏 식사를 챙겼지만 그쯤 되자 도저히 그 남매를 두고 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남편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고요. 우리가 아무리 밥을 챙겨준다고 해도 한참 성장기에 그 정도 밥으론 턱없이 부족할 거야. 애들이 말은 안 하지만 대체 부모라는 사람들이 뭐 하는 작자들이길래 애들이 거리를 떠돌게 하는지도 궁금하고 애들이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얼굴에 때가 잔뜩 묻은 것도 신경 쓰인다니까. 학교는 잘 다니는 건지 저러다 나쁜 인간들 만나서 해코지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잠이 안 와. 어린 남매 걱정에 한참 머리를 싸매고 있던 저희 부부는 동네 수소문에서 대체 남매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 식당에 오기 전에 다른 식당들도 돌아다녔다고 하니 뭔가 남매에 대해 아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 일단 동네 통장님께 아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혹시 둘이 손을 꼭 붙잡고 다니는 남매애들 아세요? 밤늦게도 거리를 돌아다니던데 그 애들이 종종 저희 가게에 오거든요. 혹시 그 애들 부모님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궁금해서요. 제가 남매에 관해 묻자 통장님은 잠시 기억을 더듬어 보시더니 뭔가 기억나셨다는 듯 크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아, 그 먹을 거 얻으러 다니는 애들 말이죠? 말도 마요. 어찌나 불쌍한 애들인지. 그 애들 엄마라는 사람은 애들이 어렸을 때 진작 집을 나갔고 아빠라는 작자는 완전 술주정뱅이에다 틈만 나면 쌈박질해서 동네 시끄럽게 하는 몹쓸 인간이라오. 지금은 어디 지방으로 일을 다닌다는데 애들만 집에 내팽개치고 신경도 안 쓰는 모양이네요. 사실상 방치된 애들인 거죠. 저희 부부는 통장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할 말을 잃었어요. 기껏해야 초등학생인 아이들을 두고 부모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나요? 저는 우리 아들들이 잠시만 연락이 안 돼도 별의 생각이 다 들고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인데 말이죠. 통장님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남매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 애들이 얼마나 고생스럽게 사는지 이제 알 것 같더라고요. 남매가 왜 늘 조심스럽게 가게 입구를 서성이고 왜 항상 죄송합니다부터 말했는지요. 그건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지속적으로 받아온 학대 흔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남매의 사연에 특히나 더 분노했어요. 그 부모란 사람들이 인간도 아니야. 어떻게 저 어린애들 두고 나 몰라라 할 수가 있어? 최소한 밥이라도 챙겨줘야 할 거 아니야?
애들이 낳기만 했다고 끝이냐고. 아주 내 눈에 띄기만 해봐.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남편이 이성을 잃고 벌컥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평소에 착하고 조용한 사람이 그렇게까지 화를 낸 건 저도 처음 봤어요. 그 이후에 남매를 볼 때마다 내색은 안 했지만 애들 얼굴을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매는 저희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쯤 저희가 식사를 잘 챙겨주었더니 얼굴에 약간 살이 붙어서 동글동글 귀엽기만 하더라고요. 저희 앞에서 제법 잘 웃기도 하고요. 아줌마,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아줌마 아저씨 얼굴 그렸어요. 아줌마 옷은 예쁜 드레스예요. 어때요? 공주님 같죠? 야, 수연이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되게 예의 없는 거야. 빨리 죄송하다고 사과드려. 특히 남매 중 동생인 수연인 저희 부부에게 그림도 그려주고 종종 장난도 잘 치는 개구쟁이 소녀였어요. 오빠인 정훈인 매번 그런 동생을 말렸지만 저흰 오히려 나이에 비해 너무 의젓한 정훈이가 짠해 보였답니다. 괜찮아 정훈아. 아줌마 아저씨는 수연이가 그림 선물해줘서 너무 기쁜데? 어디 한번 보자. 우와, 우리 수연이가 아줌마가 맨날 입는 앞치마를 예쁜 드레스로 그려줬구나. 이거 가게에 붙여놔야겠는데? 저는 가끔 수연이가 그려주는 그림을 가게 벽에 붙여두었어요. 수연이는 자기 그림이 전시된 걸 너무나 좋아했어요. 가끔 손님 중에 제게 언제 딸이 있었냐고 묻는 단골 손님들도 종종 있었죠. 저는 그때마다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러게요. 시커먼 아들 둘만 키우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예쁜 공주님을 보내줬네요. 예의 바른 아들도 한 명 더요. 그렇게 남매의 밥을 챙겨주고 그새 정이 붙어서 제 아들들 챙기듯이 안부도 묻고 학교는 잘 다니는지 숙제는 했는지 하나하나 살피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훈이가 불쑥 주방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원래라면 제 허락 없인 잘 돌아다니지도 않는 아이라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죠. 그런데 정훈이는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하더라고요. 저 아줌마 오늘부터 제가 설거지를 해도 될까요? 매번 저희 밥도 챙겨주시고 숙제까지 봐주시는데 제가 밥값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아니면 저 가게 청소라도 할까요? 저는 정훈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아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약간 언성을 높였어요. 뭐라고? 정훈아, 그게 무슨 말이야? 아줌마가 혹시 너 불편하게 한 적 있어? 너 이제 겨우 12살이야. 마음껏 투정 부리고 응석 부려도 괜찮은 나이라고.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정훈이가 그런 소리 하면 아줌마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니? 정훈이는 제가 살짝 언성을 높인 것에 놀랐는지 금세 시무룩해져서 제게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하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는 또 마음이 아파 아이를 힘껏 안아주었죠. 아줌마가 미안해. 많이 놀랐지? 아줌마가 정훈이가 너무 어른스러운 게 슬퍼서 그랬어.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정훈이는 그제야 훌쩍훌쩍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딱 12살 아이처럼요. 저는 이상하게도 아이의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이 놓이는 거 있죠? 그래서 저도 아이 몰래 울고 말았네요. 그날 저녁 남매 손에 고기 반찬을 해서 들려보내고 난 뒤 저는 남편과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애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고 해도 점심 한 끼뿐이잖아. 우리가 매 끼니를 쫓아다니면서 챙겨줄 수도 없는 일이고 정훈인 좀 있으면 중학교 갈 나이인데 이대로 계속 밥만 챙겨줘도 괜찮을까? 내 말이 애들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다니는 거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니까. 밥 말고도 뭔가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할 것 같아. 그 뒤로 저희 부부는 밥 말고도 아이들 옷도 사서 입히고 혹시 학교에 준비물도 못 사서 갈까 봐 저희 아들들 물건인 척하면서
학용품도 챙겨주곤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주면 정훈이가 받으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어르고 달래가며 입힌 옷이었지만 그래도 남매가 전보다 따뜻한 옷을 입고 다니는 걸 보니 마음이 조금은 놓였어요. 그러는 사이 수연인 애교가 더 많아졌죠. 가끔은 저에게 비밀 얘기도 해주고요. 아줌마, 있잖아요. 저 우리 반에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애가 저 거지 같다고 놀려요. 세상에나 그 친구는 진짜 공주님을 못 알아보는 바보 왕자님이네. 수연이 신데렐라 이야기 알지? 사람들이 신데렐라를 부엌대기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마음씨 고운 진짜 공주였잖아. 우리 수연이처럼 예쁜 공주님을 못 알아보다니 그 친구 눈이 형편없다. 그지? 수연인 제가 위로해주자 그제야 평소처럼 귀엽게 웃어 보였어요. 수연아, 아줌마가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들어줄래? 아무리 생각해도 너희가 밤늦은 시간에 아줌마 가게로 오는 게 걱정돼서 말이야. 차라리 아줌마 아저씨가 너희들 집으로 가는 건 안 될까? 정훈이 수연이 좋아하는 반찬 이만큼 들고 말이야. 하지만 제 말을 듣곤 수연인 이내 얼굴이 무척 어두워지더군요. 그리고 울먹거리며 말했어요. 그건 안 돼요. 저희 집에 무서운 어른들밖에 없어요. 우리 엄마 맨날 욕만 하고 우릴 아프게 했어요. 아빠도 너무너무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도 우리 아빠 막 나쁜 사람이라고 욕했어요. 우리 아빠가 아줌마 아저씨한테도 나쁘게 할지 몰라요. 아휴, 수연아. 누가 너희를 그렇게 아프게 한 거야. 아줌마가 미안해. 아줌마가 대신 사과할게. 이렇게 어린 너희한테 도대체 왜 그랬다니. 가끔 이렇게 남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게 아파왔습니다. 그렇게 남매 걱정에 골머리를 싸매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남편과 식당 마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우다다 식당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누군가 봤더니 아니 글쎄 수연이가 울면서 뛰어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아줌마 도와주세요. 아빠가 아빠가 오랜만에 집에 왔는데 우리 고아원에 보내버린대요. 오빠가 아빠한테 안 된다고 대드니까 아빠가 너무 무섭게 오빠를 혼냈어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저희 부부는 도와달라며 우는 수연이를 보고 완전히 꼭지가 도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게 일도 다 팽개치고 당장 수연이 뒤를 따라 남매의 집으로 향했죠. 그 집으로 가는 도중 남편이 씩씩거리며 그러더라고요. 그 아빠라는 인간 얼굴을 드디어 보겠네. 가서 얼굴 한번 보고 도저히 갱생 불가인 작자라면 우리가 애들 데려오자고. 어떻게 이 꼴을 보고 애들 그냥 그 집에 두겠어? 저도 그 순간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매를 그 집에 그냥 둘 수도 그렇다고 고아원에 보낼 수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수연이 뒤를 따라 도착한 집은 난방은커녕 창문조차 제대로 닫히지 않는 바람이 숭숭 드나드는 낡은 집이었어요. 그 아빠라는 인간이 아직도 정훈이를 혼내고 있는지 대문 밖으로도 성인 남자의 고함이 들리고 있었고요. 저희는 당장 집으로 뛰어들어가 정훈이를 그 인간과 떨어뜨려 놓았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누군데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 야, 네가 나가서 불러왔어? 이게 아빠 말을 안 듣고. 그 인간은 저희 앞에서도 아이들에게 서슴지 않고 위협을 가하더군요. 전 일단 남매를 제 등 뒤로 숨기고 그 아빠라는 인간에게 소리쳤죠. 내가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이미 다 듣고 왔어. 이미 동네에 소문이 파다하더니만 애들이 방이 많은 거로도 모자라 이제 고아원까지 보내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아빠야? 참나? 댁들은 누군데 남의 집 일에 참견이야? 애들이 이 집에 계속 빌빌거리고 있으니까 집이 안 팔리잖아, 집이. 이거 팔아서 몇 푼이라도 챙겨야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야. 댁들은 신경 끄고 애들 이리 내놔. 이 아이들 우리가 맡아서 키울 테니까 당신이야말로 신경 끄고 원래대로 형편없이 살아. 애들 앞길까지 망치지 말고.
당신 같은 친부모보다 차라리 남이라도 우리가 키우는 게 나아. 제가 이렇게 소리치자 그 인간은 갑자기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어디서 어줍지 않은 동정으로 애들 데려가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자선사가 납시었네. 딱 보니까 그렇게 부자 같지도 않은데 당신들 섣부른 동정심으로 애들 데려갔다가 나중에 나한테 책임지라고 할 작정이지? 우리가 당신 같은 인간인 줄 알아? 이 집이야 팔아서 술을 사 먹든 깽값에 쓰던 알아서 하고 이 애들만큼은 우리가 데려가게 둬. 못 믿겠으면 각서라도 쓸 테니까. 진심이야? 그럼 나야 좋지. 애 엄마도 도망갔는데 나 혼자 혹을 두 개나 달고 살 뻔했잖아. 그럼 지금 당장 각서 써. 나한테 양육에 대한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고. 나중에 애들이 귀찮아지더라도 나한테 다시 떠넘기지 않는다고 각서 써. 저는 애들 아빠라는 인간이 아이들이 제 뒤에서 다 듣고 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내뱉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남편은 옆에 굴러다니는 종이를 주워다 곧바로 각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도 하나 명심해도 이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어른이 되어도 절대 빌붙거나 당신을 책임지라고 매달리지 않겠다고. 아, 예, 그러세요. 애들이 퍽이나 훌륭한 어른이 되겠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내 자식으로 태어났으면 내 팔자를 담는 거지. 별게 있겠어? 그 각서가 법적 효력이 어떻게 되는진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애들 아빠에게서 남매를 데려올 어떤 명분이 돼줄 것은 분명했어요. 그렇게 저희 남편과 남매들 아빤 각서에 서명을 주고받았고 저흰 그 길로 남매의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에도 남매 아빤 손까지 흔들며 비아냥거렸어요. 가서 잘 살아라. 살다 보면 알겠지. 그래도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걸. 남 밑에서 눈치밥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너희도 느껴보면 알 거다. 그렇게 남매는 저희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아들들 나이가 15살, 13살이었고 남매 나이가 12살, 10살이었어요. 저희 아들들은 평소에 남매 이야기를 많이 듣긴 했지만 저희가 집으로 데려오니 약간은 놀란 모양이었어요. 저희가 앉혀놓고 아무리 잘 설명해도 영 어색해하며 당황한 기색이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착한 첫째 아이가 먼저 용기를 내 남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 안녕? 우리 처음 만나지? 나는 김윤상이고 중학교 2학년이야. 옆에는 내 동생이고 김지상. 사실 난 너희 이름 알아. 넌 정훈이고 넌 수연이 맞지? 남매는 역시 긴장했는지 대답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윤상인 그런 남매를 보고 귀엽다는 듯이 웃었어요. 많이 어색할 텐데 그래도 같이 살다 보면 친해지지 않을까? 사실 지상이에 너무 까불어서 나도 착한 동생들이 있었으면 했는데 뭐 다행이기도 하고. 뭐? 형,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 우씨. 야, 너희들 이 집에 살더라도 내 게임기는 건들지 마라. 내 허락받고 만져. 알겠지? 하지만 남매에게 먼저 마음의 문을 연 첫째와 달리 둘째 녀석은 뭐가 심술이 났는지 한동안 계속 툴툴거리고 짓궂은 장난까지 치더라고요. 특히 둘째 지상인 수연이와 자주 다투곤 했어요. 야, 너 나이가 몇 살인데 양갈래 머리를 했냐? 완전 웃겨. 그거 완전 애기들이 하는 머리잖아. 아니야. 이거 아줌마가 아침에 예쁘게 묶어준 머리란 말이야. 이거 공주님 머리야. 공주님? 네가 공주라고? 얘 진짜 웃기는 애네. 너같이 못난이 공주님이 어딨냐? 제가 아무리 여동생한텐 그렇게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해도 지상이 날마다 수연이를 괴롭히고 울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게 도에 지나치는 심한 장난은 아니었지만 혹시나 수연이가 상처를 받을까봐 걱정이었어요. 정훈이도 수연이 걱정에 혹시나 지상을 미워할까봐 염려도 됐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첫째 녀석이 알아서 둘째를 혼내기도 하고
수연이의 마음도 달래주더라고요. 야, 내가 수연이 괴롭히지 말라고 했지? 너 당장 와서 사과해. 미안해, 수연아. 내가 말했었지? 저 녀석이 엄청 장난꾸러기라니까. 이 큰오빠가 혼내줄게. 첫째 녀석은 수연이뿐 아니라 정훈이도 참 살갑게 잘 챙겼습니다. 수연이는 막내 여동생이라 가족들한테 예쁨을 독차지하고 있었는데 정훈이는 조금 겉돌 수도 있었거든요. 윤상이도 그걸 걱정했는지 먼저 데리고 나가서 같이 축구도 하고 가끔 저희 몰래 PC방도 데려가는 것 같았어요.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요. 덕분에 남매는 어렵지 않게 저희 집에 적응할 수 있었답니다. 저도 큰형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보고 싶어요. 전엔 혼자 공부하려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윤상이 형이 잘 알려줘서 이제 공부도 재밌고 학교 가는 게 기다려져요. 윤상이가 매일 애들을 데리고 공부도 가르치고 숙제도 도와주다 보니 정훈이도 금세 공부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때도 우리 둘째 맨날 공차로 운동장에 나갔지만요. 그래도 하나 달라진 게 있다면 가끔 수연이도 데리고 나가서 놀아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부부 참 복받은 부모죠. 그렇게 정신없지만 행복하게 아이 넷을 기르다 보니 정말 감동스러운 선물도 받았답니다. 저희 막둥이 딸 수연이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저한테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니 엄마 하고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그때까진 호칭으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편한 대로 부르게 두었는데 이젠 정말 저희를 엄마 아빠로 받아들인 모양이었어요. 수연아, 다시 말해줄래? 뭐라고? 지금 뭐라고 부른 거니? 엄마, 엄마, 이제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사실 전부터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싶었어요. 저는 너무 기뻐서 수연이를 안고 덩실덩실 춤까지 췄답니다. 남편도 막내딸에게 아빠 소리를 듣고 너무나 기뻐했고요. 정훈이에게 엄마 아빠 소리를 듣기까진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그래도 틀림없는 저희의 사랑스러운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여전히 아이들 웃고 장난치는 소리에 시끌시끌하고 소란스러웠지만 정말 더 바랄 것이 없게 행복했어요. 엄마, 아빠, 지상이 오빠가 또 내 머리 잡아당겼어요. 진짜 이번에 못 참아? 메롱, 못 참으면 어쩔 건데? 일러라, 일러라, 일른 보야. 그러게 누가 그렇게 처녀 귀신처럼 머리를 기르래? 아휴, 정신 사나워라. 아, 너희들 그만 안 해? 전생에 무슨 왼수였나? 하여튼 눈만 마주치면 싸워. 엄마, 쟤네 좋아서 저러는 거예요. 저래놓고 둘이 놀 땐 우리 끼워주지도 않아요. 그치, 정훈아? 맞아요. 저 가끔 서운하다니까요. 예전엔 내 뒤만 졸졸 따라다녔으면서. 이쯤 되면 저희 집이 얼마나 소란스러웠을지 예상이 가시죠? 그래도 내 아이들 모두 사고 한번 안 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각자 개성이 강한 애들이어서 아이들이 선택한 진로도 참 제각각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고 성실하던 첫째 윤상인 국내 굴지의 기업에 입사해 직장인이 되었답니다. 맨날 놀기 좋아하던 둘째 지상인 고2쯤에 정신을 차리더니 그래도 괜찮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정훈이도 첫째를 그렇게 따르더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자격증까지 한 번 했다고 건축 설계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우리 말갈량의 공주님 수연인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구청에서 일하고 있네요. 어느새 멋진 사회인이 된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주름진 저희 부부의 얼굴도 큰 훈장 같았습니다. 애들 다 키워놓고 보니까 어느새 우리 나이가 항원에 가까워졌구만.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모르겠어. 속절없이 가는 세월이 야속하면서도 또 애들 크는 거 보면 그 시절 참 잘 살아냈다는 생각이 드네. 당신이 고생 많았어. 식당 일까지 하면서 애들 키우느라. 당신이야말로 고생 많았지. 회사 일 하랴, 끝나면 식당 일 도와주랴, 주말마다 애들 데리고 놀아주랴. 그래도 우리 잘 해낸 거 맞겠지?
그럼.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어. 애들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야 그제야 우리 둘이 남은 여생을 보내겠구만. 하지만 영원히 행복할 줄 알았던 저희 가정을 송두리째 흔든 큰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전 그때를 떠올리면 사연을 적는 지금도 손이 떨리고 눈물이 차올라요. 그때가 저희 첫째 윤상이가 30을 막 넘겼을 무렵이었어요. 엄마, 저 출근해요. 이따 저녁에 식당으로 바로 가면 되죠? 수연이 그 녀석 일 잘한다고 나라에서 표창도 받고 진짜 대견하죠. 이따 같이 축하 파티예요. 케이크는 제가 사갈게요. 윤상인 돈 아낀다고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곤 했는데 그날은 저희 막내가 처음으로 표창장을 받은 날이라 가족들끼리 모여 축하 파티를 하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가끔은 자전거 출퇴근길이 걱정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집에서 회사가 그리 멀지 않아 큰 걱정은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엄마인 제가 너무 둔했던 탓이었을까요? 왜 우리 윤상이에게 그런 일이 생겼어야 했는지 지금도 후회만 된답니다. 그날 아침 애들을 다 출근시키고 저도 가게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김윤상 씨 집 맞나요? 여기 병원인데요. 방금 김윤상 씨 자전거와 트럭이 추돌 사고가 나서 전 지금도 그때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라 아마 제 머릿속에서 그 기억을 지운 건가 싶어요. 제가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하고 병원에 와 있었고 제 앞엔 우리 아들이 우리 첫째가 이미 싸늘해진 모습으로 제 앞에 누워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비명을 질렀죠. 안 돼. 윤상아, 안 돼. 네가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안 돼. 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옆에서 남편 역시 땅을 치며 오열했고 윤상이가 그렇게 좋아하고 챙기던 동생들도 큰 충격에 빠져 몸조차 가누지 못했죠. 저희 아들은 자전거로 출근길에 나섰다가 신호를 위반한 트럭과 충돌했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보호도 되지 않은 자전거로 그 큰 트럭과 맞닥뜨렸을 때 저희 애가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제 몸이 10번이라도 대신 그 자리에 있었으면 했습니다. 전 그렇게 30년을 애지중지 키운 첫째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내고 말았어요. 엄마가 널 낳았을 때 아무것도 몰라서 돌잔치 때 돌잡이도 못했어. 그래서 그랬을까? 명주실이라도 한 탈에 뒀어야 했나? 그러면 우리 아들이 오래오래 살았을 텐데. 다 엄마 잘못이야. 내 아들, 내 첫째 아이. 엄마가 미안해. 다음 생엔 엄마 목숨까지 다 가져가렴. 그래서 이 엄마보다 오래오래 살아. 혹시 착하기만 했던 우리 첫째가 살면서 제가 저지른 잘못을 다 짊어지고 갔나 싶어 저는 한동안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건강을 해칠 만큼 괴로워하고 술도 많이 마셨고요. 남은 세 아이들도 모두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계속 저희 부부를 위로하고 어떻게든 다시 힘을 주려고 참 애를 썼어요. 특히 저희 수연인 직장 일들로 바쁠 텐데 날마다 휴가까지 쓰며 저희 식사를 챙기고 혹시 어디 아픈 데는 없는지 살폈습니다. 엄마, 저 아직도 우리 집에 처음 왔을 때 큰오빠가 웃어주던 게 생각나요. 그때 큰오빠 정말 천사 같았거든요. 너무 속상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곁을 떠난 어떤 이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살고 있다면 그건 헤어진 게 아니래요. 오히려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함께하는 거래요. 큰오빠는 영원히 우리 곁에 있고 우리 마음에 살고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 윤상이가 우리 가족을 떠난 게 아니고 여전히 함께인 게 맞을까? 난 아직 그 애가 너무 그립고 얼굴 한 번이라도 만지고 싶고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은데. 수연인 여전히 울고 있는 절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 옛날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저도 큰오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충분히 그리워해요. 그리고 계속 오빠를 기억해요. 그러면 계속 함께할 수 있을 거예요. 오래전 추운 겨울 배고픔에 떨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훌쩍 자라 이젠 저희 부부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덕분에 간신히 버티며 하루하루를 이어가고 있었죠. 그러다 별로 기쁘지도 않은 제 생일이 되었어요. 윤상이가 떠난 지도 꽤 시간이 흘렀지만 도저히 파티를 하며 기뻐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답니다. 그렇게 생일 같지도 않은 생일을 보내고 있는데 오후쯤에 정훈이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엄마, 뭐 하고 계세요? 점심은 드셨어요? 혹시 괜찮으시면 아빠랑 같이 나오실래요? 그래도 오늘 생신이신데 저녁은 맛있는 거 먹어야죠. 저녁? 아유, 글쎄 난 생각이 없네. 집에 있는 거 대충 먹어도 되고.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꼭 나오세요. 문자로 주소 넣어드릴 테니까 시간 맞춰서 꼭 나오셔야 돼요. 꼭이요. 그러더니 정훈이는 웬 주소 하나를 보내왔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제 생일이라고 기분 전환을 시켜주고 싶나 해서 역시나 기운 없이 집에 있는 남편을 재촉해 약속 장소로 나섰어요. 주소대로 도착해보니 어떤 카페더라고요. 이 시간에 커피 마시자는 것도 아닐 테고 저흰 궁금증을 가지고 카페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카페 안 풍경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엄마, 아빠 오셨어요? 짜잔! 저희가 준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엄마 손재주 없는 우리 셋이 준비하느라 혼났어요. 특히 수연이 완전 똥손이라니까요. 정훈이 아니었으면 이걸 더 어떻게 했을지. 아유. 아이들이 준비했다는 선물은 바로 저희의 지난 시간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작은 카페 여기저기엔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과 젊었던 저희 모습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 많은 사진들을 어디서 찾았나 싶었죠. 이리 와서 자세히 보세요. 여기 안겨있는 아이 큰형 맞죠? 와, 우리 엄마 얼굴 봐. 지금 나보다 더 젊어 보이네. 큰형은 왜 이렇게 통통해요? 무서워서 혼났겠다. 네 형이 밥을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 돈 나기 전에 엄마 아빠 밥까지 뺏어 먹으려 했다니까. 사진 속의 아이들과 특히 우리 윤상인 정말 작은 아기였더라고요. 그땐 동생들보다 큰 아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첫째도 아장아장 걷던 작은 아기였네요. 사진을 쭉 둘러보니 축구하다 넘어져서 코피를 흘리면서도 짓궂게 웃고 있는 우리 지상이 사진, 제가 사준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있는 수연이 사진, 처음으로 반에서 1등을 하고 모범상을 받던 정훈이 사진도 걸려 있더라고요. 우리 6식구가 처음으로 다 같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도 있었고요.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정말 고맙다. 나한텐 평생 잊지 못할 최고의 선물이야. 우리 가족 모두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가요. 저희 5식구, 그리고 제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갈 윤상이까지 모든 식구가 서로 부둥켜 안고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서로에게 그렇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게 다 저희 아이들이 제게 준 너무나 큰 선물이죠. 아이들의 진심 어린 위로 덕분에 그래도 저희 부부는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도 저희가 오래도록 자리 잡았던 식당 건물이 재개발로 허물어지게 되었고 정훈이와 수연이를 처음 만난 추억이 가득한 식당을 내놓게 되었어요. 25년의 추억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게 너무나 아쉬웠지만 저희로선 막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1년쯤 흘렀을 겁니다. 그날도 남편과 따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시 정훈이에게 전화가 걸려왔더라고요. 엄마, 지금 아빠랑 같이 계시죠? 그치. 퇴근했어? 집으로 바로 오지 않고 무슨 일로 전화야? 그러면 제가 집으로 모시러 갈게요. 나갈 준비만 하고 계세요. 정훈이는 또다시 저희를 데리고 어디론가
깜짝 외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정훈이는 참 모범생 같으면서도 가끔 이렇게 엉뚱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저희 부부는 역시 또 영문도 모른 채 정훈이가 가자는 대로 어디론가 향했고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상가였어요. 여긴 또 어디야? 아, 여긴 빈 상가잖니. 너 무슨 엉뚱한 일을 벌인 거야? 뭔지 예상이 가세요? 짜잔, 이거 받으세요. 정훈인 그러더니 제 손에 어떤 열쇠 꾸러미 하나를 올려두었습니다. 이게 무슨 열쇠야? 여기는 바로 두 분이 제2의 인생을 꾸려가실 새로운 가게입니다. 제가 마음 같아선 가게를 사버리고 싶었지만 아직 능력이 조금 모자라서 월세로 얻었어요. 그래도 꽤 괜찮지 않나요? 제가 인테리어도 싹 다 했는데. 사실 엄마 아빠 계속 식당 운영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작지만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부디 기쁘게 받아주세요. 놀랍게도 정훈인 저희 부부가 식당 일을 관둔 걸 아쉬워하는 걸 알고 사비를 털어 가게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책맞게 그 소리를 듣자마자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훈아, 세상에나 돈도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기특한 녀석, 기특한 내 아들. 저는 정훈이의 머리를 장난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러자 정훈이가 씩 웃는데 꼭 어릴 때 보던 그 얼굴 그대로였어요. 어느새 저희보다 훌쩍 자란 정훈인 따뜻하게 저희를 안아주었어요. 엄마, 아빠, 제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옛날에 어린 수연이 손을 잡고 정말 막막했었거든요. 그때 어두운 거리에 아직 불을 밝힌 그 식당이 정말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때 저희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희는 온몸으로 정훈이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초등학생의 나이로 동생까지 책임져야 했던 그 무거운 중압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럼에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저희 품에 안겨준 이 아이가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내 아들. 그리고 내 딸, 이 엄마 품에 와줘서 고마워. 너인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저희 부부는 또 한 번 아이들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우뚝 일어설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정훈이 덕분에 다시 가게를 운영할 힘을 얻고 열심히 오픈 준비를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디 더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나질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세상에 또 한 번 입이 떡 벌어질 일이 생긴 거 있죠? 이래서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나 봐요. 어느 날부터 저희 딸이 외출이 잦아지고 부쩍 숨기는 게 많아진 느낌이었어요. 그건 틀림없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죠. 그래서 전 남편에게 슬쩍 물었죠. 여보, 우리 수연이 남자친구 생긴 것 같지 않아? 요즘 부쩍 약속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음, 아이 수연이 나이가 몇인데 그럴 나이도 됐지. 괜히 캐묻지 말고 그냥 냅둬. 예상 밖에도 남편은 수연이를 그냥 두라고 도리어 절 나무라더군요. 평소에 워낙 딸봐 보인 남편이었기에 저보다 더 궁금해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상하게 수연이가 쭈뼛거리며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분위기를 잡더라고요. 엄마, 아빠, 사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너무 화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절대로 두 분을 속이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게 말이죠, 사실. 아,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가 절대 화 안 낼게. 아, 그러니까 어서 말해봐. 너 혹시 직장에 무슨 일 있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 사실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그게 수연이 기특하게도 먼저 남자친구 이야기를 해주려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그게 누굴까 뒷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지상이가 들어왔어요. 지상인 갑자기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까지 숙여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사실 저 수연이랑 만나고 있어요.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만난다니? 둘은 원래도 한 집에 사는데 뭘 만나? 전 처음엔 둘이 대체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깐 생각을 달리 해보니 세상에 둘이 사귀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옆에 있던 남편이 담담해 보이더라고요. 당신은 놀랍지 않어? 아, 지금 둘이 사귄다잖아. 지상이랑 수연이가. 당신은 참 눈치도 없어. 아, 난 진작 알고 있었다고. 둘이 오죽 티를 내야 말이지. 수연이가 맨날 놀러 다니는 것도 지상이랑 놀러 다니는 거 당신은 몰랐지? 세상에 알고 보니 저만 쏙 빼고 온 식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던 모양이었어요. 저는 황당하기도 하고 이걸 어찌하나 싶어 헛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엄마, 혼내려면 절 혼내세요. 수연이는 아무 잘못 없어요. 그래도 저희 못 헤어져요. 저희 결혼할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티격태격 하더니 어느새 둘이 다른 마음이 생긴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슬쩍 화가 나기도 하고 뭐라 해야 할지 할 말을 찾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둘이 사랑하고 있다는데 그저 받아들여야죠. 수연이에게 전 이제 엄마이자 시어머니가 되었네요. 둘이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다지만 그래도 혹시 나쁜 이야기를 들을까봐 걱정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다행히 친척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은 둘이 그렇게 붙어 다니더니 그럴 줄 알았다고 놀리면서도 축하를 해주었답니다. 지상이와 수연이가 결혼하던 날 저희 부부에게 읽어주었던 편지가 정말 눈물 쏙 빠지게 감동적이었어요. 사랑하는 두 분께 이젠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는 새로운 이름이 생겼지만 두 분은 언제나 영원히 저를 살게 해주신 은인이세요. 정말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저희도 두 분을 닮아 앞으로 낳을 저희 아이들에게도 한없이 따뜻하고 존경스러운 부모가 될게요. 두 분의 아들, 딸이어서 너무나 행복한 지상, 수연이 올림. 생각해보니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나 전 큰 선물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수연이가 예쁜 딸 하나를 낳고 지상이와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둘이 초보 엄마 아빠라 옆에서 챙겨줘야 할 것도 많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흐뭇하네요. 정훈이도 둘 결혼식 때 그렇게 많이 울더니 요즘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는 모양입니다. 곧 있으면 또 집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겠죠? 우리 정훈이가 조카를 얼마나 예뻐하던지 그 애도 좋은 아빠가 될 것 같아요. 이하나, 삼촌이 노래 부르는 거 잘 들어봐.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자, 삼촌처럼 해봐. 지금 걔가 몇 살인데 벌써 노래를 불러. 이하나, 차라리 아빠가 부를게, 아빠가.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어때? 이제 다 큰 애들이 아직도 이렇게 애교가 많다니까요. 저희는 오늘도 열심히 아이들 키우며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